네, 그러면 오늘은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만요.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네, 이래서 실전 위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재밌으실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요걸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자꾸 저 건물을 살까? 이 건물을 살까? 막 이러면서 계속 괜히 그 외장재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고, 제 건물은 몇 층이지? 막 이러면서 이건 왜 여기 몇 층이지? 이런 거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의 승리의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승리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하고, 건물 매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건물을 사야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사실 팽창합니다. 이건 우리가 1, 2, 3주에 걸쳐서 얘기를 계속했죠. 이 닉슨 아저씨가 금태한 본위제를 폐지한 다음에 M2는 계속해서 늘었고 그에 맞춰서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M2가 늘었다는 건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돈이 여태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이 풀려왔습니다. 자본주의는 팽창해야지 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를 이용하려 그러면 우리는 대출을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대출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출 PTSD가 있어서 그래요. 대출에 왜 PTSD가 있냐면 IMF 때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으니까. IMF 때 보통 저는 IMF 키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IMF가 터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그 사춘기 시절에 IMF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 제일 친한 친구고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학교도 맨날 같이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같이 학교 등하교를 같이 했고 했던 그때 그 친구가 고기를 학교에서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하셔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 실직이 아니죠.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서 고기류를 학교에서밖에 못 먹는다. 요 정도였고 그리고 이때 IMF 때그 갑자기 치솟은 금리 때문에 20%까지 막 치솟았잖아요, 대출금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 사업자들이 무리한 사업 확장했던 사업자들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출에 대한 PTSD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들은 사실 그때 그 무너지는 사람들의 자산을 긁어 모았거든요. 20%의 대출이라도 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대출을 더 받아서 버틴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뭐 물건들, 싸게 나왔던 경매로 싸게 나왔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뭐 많이 쓸어갔죠. 그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요즘에 뭐 약 때문에 뭐 말이 많던데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했었죠. 뭐 시간 되시면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있을걸요?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IMF가 어떻게 터지는지 과정도 나오고. 근데 부자들은 결국 근데 우리는 이 대출에 대한 PTSD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곧 빚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갚아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들은 대출을 갚지 않습니다.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을 갚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적정 부채 비율이 넘어설 만큼의 대출이 높아졌다. 아니면 내 자산 가치가 조금씩 쪼그라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출을 어느 정도 상환하고 또 다시 내 자산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출을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컨트롤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컨트롤러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너가의 주식담보대출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홍라이 여사가 그 이건희 전 회장님의 와이프죠. 그래서 홍라이오 관장님이 1위로 8,500억을 대출을 받으셨대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 차 사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차 사고 뭐 집 사고 하려고 대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자산을 매입하려고 이런 대출을 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팽창하니까 자본주의는 팽창하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 대출을 왜 그러면 그냥 자산을 사면 되지. 왜 대출을 일으켜서까지 자산을 사야 돼라고 하면 자, 1억 원어치에 있는 것을 사서 자산이 그러니까 돈이 두 배가 풀려서 자산이 뻥튀기가 두 배의 뻥튀기가 됐다. 그러면 1억 원, 내 돈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때 두 배로 뻥튀기 된 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1억 원을 먹는 겁니다. 1억 원을 사서 2억 원이 돼서 1억 원을 먹는 거죠. 똑같이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9억 원의 대출을 땡겨서 10억 원짜리를 샀을 때 이 자산이 뻥튀기가 두 배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먹은 시세 차익은 10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똑같이 1억짜리도 2억이 되고 10억짜리도 20억이 된다 그러면 1억짜리를 산 놈보다 10억짜리를 산 놈이 훨씬 더 큰 차익을 먹는 겁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죠. 10%만 빠져도 내 돈 다 개털되는 겁니다. 10%만 빠져도. 10억짜리를 샀는데 대출 9억에 내 돈 1억이면 10억짜리를 샀을 때 20억이 10%만 빠져서 9억이 됐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돈이 계속해서 풀리지만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긴축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영끌에서 뭔가를 사놨다. 그럼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 대출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정 부채 비율 이상으로 9배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막 하고 대출은 위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내가 지금 대출을 받는 건 현 시점의 돈의 가치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뭐 그러니까 10억짜리를 1억에 9억을 대출을 끼고 받았다. 엄청 위험하게 받았다고 했을 때도 현재는 대출을 받았을 때 9억이라는 돈을 현재 내가 현금으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돈이 두 배가 더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현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지금 대출을 받았을 때의 9억이랑 내가 현금이 두 배가 더 풀려서 현금의 가치가 절반이 됐을 때 이 대출 9억의 가치랑 이 두 개의 가치는 더 달라집니다. 현금이 두 배가 더 풀리면 대출을 받았던 그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받은 대출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내가 산 자산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미리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놓고 기다려서 차익을 먹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다뤄야 할 도구로 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퀴즈도 여기 지금 빨리 나왔습니다. 이거 정답 방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출을 받은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검색을 해보시고 자신만의 언어로 좀 이해하고 한번 한 줄 정도 뭐 한두 줄 정도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정 맞춰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좀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근데 요즘에 지금 계속 대출한 사람들 뭐 문제 된다, 뭐 대출이 터진다, 뭐 가계부채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지속된 그 아파트 값의 상승 때문에 막차 탄 사람들이 있어요. 막차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끌에서. 영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지금 홍라희 여사가 8,500억 대출 받은 거랑 내가 지금 영끌에서 아파트 산 거랑 누가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영끌한 사람이 위험하죠. 이 사람은 이거 말고도 더 다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자 올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좀 아플 뿐이지. 그런데 내가 집 한 채 사는데 내 모든 자산을 다 투여하고 대출 다 끌어다 와가지고 뭐 이금융권 대출까지 끌어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치은마 아파트도 지금 경매로 물건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쪼여놨는데도 사채까지 끌어다가 90%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얘기를 드렸죠. 이 아파트가 이만큼의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전세가가 껴있을 거고 집주인이 투자할 때 여기다 이게 영끌의 구조잖아요. 뭐 이게 갭 투자 영끌이죠, 이건. 신용 대출도 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넣고 전세 금액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전세 금액 지금 빠지고 있죠.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전세가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전세가 8억에 매매가 10억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잘 없지만 그래서 내가 1억 5천 내고 신용대출 5천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전세가 8억짜리 집이 잘 없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8억이 뭐 7억이 되고 6억이 되고 이 사람을 다시 전세를 맞추려 그러면 한 전세가 6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자기 신용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2억을 메꾸든지. 그걸 못하면 이제 요 전세금 못 돌려주는 것 때문에 소송을 걸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증거금 10%로 하는 옵션 거래거든요. 이게 전세가가 높고 취득 비용이 낮으면 적은 투자 금액을 이용해서 이 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한 낭패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담보물의 가치가 조금만 올라도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1억 5천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삽니까?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10억짜리 집이 13억이 됐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저희는 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산 1억 5천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그 13억짜리 집을 들고 있는 거면 이 사람의 순자산 증가 속도는 거의 뭐 3배가 된 거잖아요. 순자산 증가는 1억 5천 내 돈이고 시세차익 3억 내 돈이니까 4억 5천을 갖고 있게 된 거니까 3배의 순자산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증가할 때는 그냥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냥 증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증가를 할 때는 사실 내가 모르는 이런 리스크를 내가 지고 있었던 겁니다. 옵션 거래로 증거금 10%를 가지고 내가 선물 옵션 거래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안전할까요? 홍라이 여사랑 나랑. 당연히 이 홍라이 여사가 더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1억 5천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서 13억이 되길 바라는 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출을 사용하게 되면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요 전세금도 사적 대출이죠, 사실. 그러면 내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내가 터지지 않는 한도를 잘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터질지를 잘 정해놓고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출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출을 일으키지 않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팽창하기 때문에 대출 없이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얘기로 좀 들어갈게요. 재밌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건물이 왜 짱인지. 제가, 제가 너무 이 수익형 부동산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건물이 짱인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꿀입니다, 꿀. 왜냐면, 일단 패시브 인컴이 보통은 막 우리가 이제 부자본 창업,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걸 보면 뭐 온라인 건물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건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건물의 월세를 지탱해주는 근간은 사실 그 토지거든요.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할 때 2년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내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전자책이 영원히 잘 팔릴까요? 뭐 5년 단위로 내 인세가 계약이 돼서 매달 얼마씩 꽂히는 수준에 있는 내가 작가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그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점점 팔리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총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뭐 이모티콘을 만들어도 똑같고, 뭐 유튜브 영상을 올려도 뭐 예를 들면 뭐 아침 운동 루틴이라서 이걸 보는 구독자가 뭐 몇만 명 있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걸 매일매일 본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패시브 인컴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나 뭐 세금 같은 거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내 노동력 투입 없이 가능해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쓰면 사실 임대차 계약을 쓰는 순간 저한테는 확정 이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한 노력과 막 이걸 인테리어하는 것과 뭐 여기를 더 어떻게 하면 더 이쁜 공간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빌린 사람의 몫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임대료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야지만 이 사람이 임대료도 낼 거 아니에요. 임차인의 몫인 거고 임차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저한테 월세를 더 내지 않거든요. 사업이 안 된다고 월세를 안 낼 수도 없습니다. 그 보증금이라는 돈을 묶어 놓는 이유도
이 사람이 사업 안 된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안 되니까 보증금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적인 이익이고 패시브 인컴으로 내 노동력 투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시브 인컴의 수단이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는 건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비용적 제약이 없어야 되는 거고, 내 소비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 나한테 내 노동력 투입 없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경제적 자유를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인컴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나는 정말 큰 부를 얻고 싶어 라는 분들도 결국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돈을 어디다 묻어놔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뭐 주식에 묻어놔도 되고, 채권에 묻어놔도 되고, 건물에 묻어놔도 되고, 아파트에 묻어놓고 월세를 받아도 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돈이 다른 돈을 낳아야지. 얘가 시세 차익만 바라보면 사실 좀 위험합니다. 시세 차익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식에서는 배당이 나오는 거고, 아파트를 사는 것도 사실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캐시플로우를 훨씬 더 총 자산의 가치보다 캐시플로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사고방식에서는 맞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배당금으로 주식 가치 평가할 때에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해서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파트 월세는 그렇게 안 비싼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러면 이 월세 대비해서 이 아파트 값은 조금 거품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근데 이 정도 월세가 나올 때 이 정도 건물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아직 살만한 건물이 좀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고, 좋은 건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나 돈도 없고, 돈도 그렇게 막 몇십억씩 없고, 방법도 모르고, 보통 이제 건물 얘기를 하면, 야, 공실나면 망하지 않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예,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사람은 망하겠죠. 무리한 대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1억 들고 10억짜리 사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안 좋은 거 사면 망할 수 있죠. 좀, 손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내가 망할 만큼 대출 안 해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 판단도 있지만 감정평가사의 가치 판단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도 가치 판단을 해주는 거고, 은행 지점장도 가치 판단을 해주는 거고, 이 이상은 못 빌려드립니다. 못 빌려주면 너도 못 사잖아요. 내가 이걸 샀다는 건 내가 애지간하면 망하지 않는다 라는 걸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 겁니다. 내가 헛발질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사실 뭐 건물주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본진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런 군대당 설정돼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 상가 같은 경우,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분 상가를 산 사람도 그 망하려고 산 거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망했다는 건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상가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구분상가는 토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나랑 똑같은 물건들이 옆에 이렇게 쭉 나열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시세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같은 동네에 있는 건물이라도 임대료가 다 다르거든요. 옆 건물이라도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은퇴 설계를 위해서 화산의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건물을 사는 건, 이제 50대, 40대에 이 정보를 알게 돼서 50대까지 마련해 놓고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방법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안정성이 얼만큼 있는가?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제가 특정을 했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봤었던 그 코스톨라니의 계란 이론이랑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금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인플레만큼씩만 월세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5%씩밖에 못 올리게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매년 올리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계약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5% 올렸을 때 싫다 그러면 나가는 거고 5% 올렸을 때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올려줄게요 하고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 5%까지 월세가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왜냐면 임차인들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투자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5%씩 상승을 할 수 있고 근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위험자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죠. 주식 박살나고 코인 박살납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계약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임대료는 고정. 그래서 리스크는 내가 안 먹습니다. 리스크는 임차인이 먹는 거죠. 이게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철저하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법칙을 알고 리스크를 남한테 떠넘기고 이익을 나한테 갖고 와야지만 돈을 버는 겁니다. 좀, 비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정답입니다. 리스크를 왜 내가 그러면 리스크를 최대한 남이 떠안게 하고 리턴을 무조건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월세 조정해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실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망하면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공실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배째라다 이번 달부터 월세 못 넣으라고 하면 보증금에서 까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주세요 라고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3개월 정도 월세를 밀리게 되면 보증금을 다 까먹을 우려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명도 소송하겠습니다라고 뭐 이제 연락을 하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실이 나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대출 이자가 내가 지금 보통 고정금리로 기업 대출은 고정금리를 사용합니다. 변동금리를 사용하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잘 없지만 이렇게 올랐을 때 금리가 지금 3배가 올랐거든요. 2년 전에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 2.5%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7%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3배가 뛴 거잖아요. 원래 제가 내고 있었던 뭐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건물에서 뽑히는 게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고 이게 3배가 뛰었다라고 했을 때 600만 원을 갑자기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정금리라면 아직은 뭐 감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은행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고정으로 해줬으니까. 그래서 공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셋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를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는가를 대출금 이자랑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랑 요걸 비교를 해보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실이 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근데 이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부양책이 일어납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건물 가격이 금리 인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레버리지로 상승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0만 원이 뽑히는 이거를 공부를 해봤나요? 500만 원이 뽑히는 건물이 있다. 1년에 6천만 원이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숫자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리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부양되기 시작할 때 경기 부양에 따라서 다른 또 사업을 하는 꿈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비가 활력을 돌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되고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버는 돈은 300만 원으로 똑같아도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주식 계좌에 빨간불 찍히기 시작하면 갑자기 소고기 사 먹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 그걸 지금 의도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도. 돈 쓰기를 해주려면 이 사람들의 경기를 부양시켜 준다는 건 자산 가치에 펌핑을 넣는 겁니다. 자산 가치에 펌핑을 넣어서 주가 부양책을 내고 뭐 주택 가격 부양시키려고 주택 가격을 막 일으키려고 대출을 막 해준다고 하고 금리를 막 인하시켜주고 빚내서 집 사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을 때 집 사는 사람들 다 부자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막 밀어붙여서 경기를 부양시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내가 부자 된 기분을 막 느끼면서 갑자기 뭐 소나타 타던 사람이 그랜저를 타고 뭐 그랜저 타던 사람들이 뭐 벤츠를 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양책이 끝나고 자산이 쪼그라들어도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참 이게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소고기 먹던 사람이 껍데기 잘 못 먹어요. 이제 다시 뭐 한 번씩 별미로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소비가 한 번 늘어나면 이게 줄어들이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막 우울해지고 내가 막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소비를 한 번 활력이 돌게 되면 이제 그 임차인 돈을 쉽게 쉽게 쓰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뭐 10만 원 쓸 때 막 엄청 고민하고 막 썼던 사람이 내가 주식으로 하루에 뭐한 200만 원씩 버는데 10만 원 뭐 내 20만 원도 써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겠죠. 그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만 원 쓰기도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0만 원씩 써대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서로 장사를 하고 싶어하고 서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 과정에서 금리도 상승하고 임대료도 상승하고 이 사이클에서 건물이 안 좋았을 때가 있나요? 남들이 다 개 박살날 때 버틸 수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개 박살날 때는 과도한 부채가 없으면 그리고 변동금리를 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리고 건물 임대료 이외에도 별도로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아니면 혹은 여러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대출이 없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무너지기 힘든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자산의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소비가 엄청 늘지 않는다 그러면 보면 이 김태희 막 비 이런 기사들 한 번씩 뜨잖아요. 이거 공인중개사들이 띄우는 겁니다. 거래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보면 2008년에 168억에 산 건물 죄송합니다. 495억에 팔았다. 10년 만에 372억 대박이 났죠. 이거 세금만 100억 이상 냅니다. 뭐 그래도 이런 얘기는 안 쓰죠. 100억 이상 안 쓰죠. 그리고 뭐 김태희 B가 이렇게 해서 팔아서 뭐 이제 뭐 부동산 고점 있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초동 빌딩 920억에 매입하려고 이걸 판 거죠. 예, 이걸 300억 정도를,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있었을 테니까 495억에 팔고, 이거 여기서 세금 100억 내고 하면은 뭐 대출이 원래 뭐한 100억 정도 있었겠죠? 160억 정도에 샀다 그랬으니까. 대출 갚고 하면 자기 자본 한 2, 300억 정도 생긴 걸로 다시 부채 비율 30%, 60% 잡아서 920억 매입했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되게 허탈하잖아요. 막, 우리는 지금 10억, 9억, 8억 이것도 되게 큰 돈인데, 막 90억, 100억 막 이것도 큰 돈인데 막 920억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허탈하지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온전히 김태희랑 비가 영화 찍어서 번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돈은 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알겠어. 그럼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건물 매입하는 전문 중개 법인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기사 띄우는 애들이거든요. 양아치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양아치들 되게 많고 사기 쳐먹으려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카 부동산, 뭐 원빌딩 부동산, 빌사남, 뭐 아니면 뭐 K팩, 뭐 요런 부동산들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을 매입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거나 매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 군데 왜냐면 걔네들이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사실 걔네들한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하지만 좋은 물건을 갖다 준다는 소문이 나야 영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책임준 게 이런 얘기 하는데 무슨 책임을 져? 이거 건물값 빠지면 뭐 나한테 돈 환불해 줄 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중개사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다가 내가 돈을 써서 건물을 살 거라는 거를 뿌리고 다니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받습니다. 요 건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140억인데 토지 가격은 140억이고 건물 가격은 빵원이에요. 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요 건물은 어디 있고요. 뭐 상권이 어떻고요. 뭐 이 정도에 뭐 요 가격 28억 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자료를 이제 보내주면
요 자료를 이제 쭉 받아서 이제 저는 핸드폰으로도 보고 오며 가며 계속 보고 여기 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싸게 나왔다고 싶은 건물이 이제 나오면 이 수익률 3.1619% 요즘에 서울에 3%짜리 수익률 갖고 있는 건물을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대출 금리가 5%, 6%, 7%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은행에다 맡겨도 3%는 나오는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요 가격에 이게 안 팔리겠죠. 가격을 떨어뜨려야 요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아니면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임대료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 건물이 요 가격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가격을 내릴까요? 이 사람 뭐 안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보통 보면 건물 가격은 빵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감가상각이 없는 토지만 사실 이 값을 치고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래 보시면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가격을 좀 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가격을 여기 녹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토지, 건물 가격 여기 안 써놨네요. 근데 겉보기에는 막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입지라도 실제 가치가 있어야지만 사실 그 토지의 가치를 우리가 지불하고 내서 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 책정돼 있다. 그럼 일단 이거는 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탁상 감정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게 나오냐? 탁상 감정가가 뭐냐면 감정 평가사라는 사람들이 이 건물의 가치를 이제 매겨주는 겁니다. 이 건물의 가치는 20억이에요. 30억이에요. 이렇게 매겨주면 은행에서는 그 가격에 맞춰서 대출을 발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월 임대료 나오는 게 여기서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월 임대료 요거를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이거를 감당 못할 만큼밖에 안 팔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 제가 이걸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뭐 깡패처럼 올리려고 해도 뭐 돈을 벌어야지 올리죠. 여기 들어와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요 정도는 뽑을 수 있어야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 이렇게 되게 장사 잘 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단어는 어려운데 우리가 홍대를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처음에는 홍대 앞에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맛있는 음식점들 뭐 이런 소품샵들이 되게 많았는데 걔네들이 많으니까 홍대 입구역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젊은애 거리 막 젊은 애들이 와서 돈 펑펑 쓰고 하니까 건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소품샵에서 요만한 거 팔던 애들이 더 이상은 여기서 이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그 소비자들은 이 사람들 보고 온 거거든요. 이 소품 팔고 막 감각 있고 뭐 맛있는 음식 조그마한 가게에서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상수동으로 자꾸 밀려납니다. 연남동으로 자꾸 밀려나고 그래서 연남동으로 밀려나서 상수동 연남동으로 밀려났더니 상수동 연남동이 막 또 핫해지는 거예요. 그럼 상수동 연남동에 있는 건물주들은 땡 떴죠. 갑자기 애들이 와갖고 폭삭폭삭 하더니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지고 막 거기서 막 뭐 갑자기 내 건물이 막 성지가 되고 막 줄 서고 막 이러면 임대료 올라갑니다. 임대료 올라가면 또 여기서 이제 이거 키워놓고 나가는 이 젊은 친구 그 감각 있는 친구들이 또 다시 이제 뭐 망원동이나 뭐 저희 당인리나 뭐 이쪽으로 막 또 퍼져나가는 겁니다. 요즘 망원동 엄청 핫하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지역을 부양했던 감각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계속 뒤로 쫓겨나는 이런 개념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내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 사업을 영위를 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월세를 내고 내가 이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을 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사기 전에 구분상가를 하나 매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구분상가는 노가리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가리집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이전에는 되게 5년 전에는 장사가 잘 돼서 알바도 한 명 쓰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5년 후에 이제 아줌마가 제가 보고 있었을 때는 혼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 노가리집이 하나 있었을 때 그 상권에서 노가리집 하나 있었을 때는 엄청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 대포집 같은 느낌이죠. 알바까지 써가면서까지 장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사 잘 되니까 옆에 노가리집이 몇 개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막 월 1000, 2000 벌던 사람이 이제 뭐 알바도 못 쓰게 되고 그런 상황을 가서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적정 임대료를 낼 수 있는가를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가서 제가 노가리를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보는 거예요. 가서 뭐 와이프랑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네 명이서 한 테이블을 먹었더니 뭐 한 5만 원 나온다. 그러면 얼추 제가 먹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먹을 거거든요. 5만 원에서 7만 원. 테이블 몇 개지? 테이블이 5개 있었다. 그럼 아 여기는 한 번 꽉 찼다 빠지면 35만 원을 버네. 그럼 원가가 보통 한 30%고 인건비 30%고 뭐 임대료 한 15% 30%이 정도 될 거거든요. 나머지 뭐 세금 내고. 그러면 아 이거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거기 앞에 죽치고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앞에 카페에서 몇 바퀴 돌지? 세 보는 겁니다. 그 내가 매덕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 투자를 하는데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앞에 가서 보니까 네 바퀴 돌아가네. 네 바퀴 돌아가는데 풀로 돌아가진 않네. 근데 풀로 네 바퀴가 돈다라고 했을 때 아까 35만 원이었죠. 한 바퀴에. 35만 원이니까 네 바퀴를 돌리면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겠네. 하루에 맥시멈. 그러면 이 사람이 한 25일 정도 일을 할 테니까 20일에서 25일이니까 아 여기는 장사가 제일 잘 되면 3천이네. 3천을 번다. 그러면 원재료값 1천만 원 빼고 인건비 자기 거 이게 제일 잘 돌았을 때 알바를 썼죠. 500만 원 알바 쓰는 거 뭐 300만 원 그래서 빼고 하면은 1200 남는 거였네.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 원 내고 노가리집을 했었구나. 월세 300 내도 한 700 남으니까 유보금이 남잖아요. 아,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네 바퀴도 거의 뭐 테이블 한두 개만 있는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테이블 한두 개면은 한 15만 원짜리 네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15만 원짜리가 네 바퀴 돌아가면 하루에 60만 원이고 60만 원에 한 20일이라면 1200, 25일이라면 뭐 1500 정도 벌겠죠. 그러면 이 사람 그래서 인건비 아끼려고 알바는 잘랐지만 자기 인건비 500만 원 챙긴다고 하면 1,500에 500만 원 원재료가 500만 원 나가고 자기 거 500만 원 빼고 나면 500 남네. 그러면 이 사람이 월세 300을 계속 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면 이걸 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정도면 이거 월세 내겠네라는 판단이 들면 어, 괜찮은 수익이다. 아니면 뻥튀기 돼 있는 수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출 이자 대비해서 수익이 충분히 발생을 하는지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판단을 해보고 장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벌 수 있는지 내 대출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밸류맵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앱도 있고 웹도 있습니다. 이 토지 상가 건물의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건데 요걸로 얘네들 기본적으로 저는 중개사들 약간 좀 사기를 많이 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짓말 치는지 아닌지 나한테 140억에 갖고 온 물건이 딴 데는 130억에 나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밸류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당 4억은 뭐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당 2억이에요. 뭐 여기 보면 뭐 연면적 땅 평당 가격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연면적 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땅 토지 넓이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연면적 땅으로 하면 평당 가격이 좀 낮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겁니다. 그렇죠. 요 뭐 이 토지당 평당 가격 보통 공시지가 1,500 뭐 1억 5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토지 기준으로 바로 옆 건물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뭐 이런 거래된 사례도 여기 뜨거든요. 역삼역 앞에 350억에 이면 도로에 있는 삼거리 건물이 350억에 거래가 됐네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면 10억 이상의 기업 대출을 받는다는 건 사실 누구한테 제일 좋은 걸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제일 좋은 걸까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 비즈니스의 핵심이거든요. 누구한테 제일 좋죠? 이거 내가 대출 10억 이상을 받으면 지점장한테 성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점장은 대출 파는 사람입니다. 은행 지점장은 대출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성과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출을 많이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점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개인적인 번호로 문자 돌리면 됩니다. 이러면 뭐 계약서 쓴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겠다 그러면 집으로도 찾아옵니다. 이게 되게 놀랍죠. 은행 대출 은행 창구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로 합니다. 문자로.
이런 저런 지점에 연락을 넣어갖고 내가 이런 건물 사려고 하는데 이 정도에 계약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대출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뭐 하나은행이건 신한은행이건 우리은행이건 뭐 기업은행이건 뭐 기업은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은행 연락을 안 해와갖고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보내는 겁니다. 지점마다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점은 아 나는 그냥 할당량만 채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지점은 나는 지점장으로서의 그 포부가 크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니까 성과가 더 필요해. 그래서 난 더 대출을 더 발생시켜야 돼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조금 대출 이자를 최대한 금리를 낮게 자기 할 수 있는 성심성의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출 금리를 깎아갖고 저한테 갖고 오겠죠. 그러면 뭐 잠실점이랑 뭐 역삼점이랑 수유점이랑 다 다른 금리가 옵니다. 대출 가는 금액도 다 다르고 열심히 그래서 연락을 돌려보다 보면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랑 대출 계약을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문자 보냈던 내용입니다. 이거 뭐 잘 받았나요? 금리는 2.5에서 2.6%에서 합니다. 네. 어떻게 뭐 결과 나왔을까요? 본사 승인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은행 방문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도장 찍을 때. 그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 와이프 이름이 황쌤인데 뭐 요렇게 뭐 일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요 날이 잔금인 거죠. 뭐 이날 뭐 이렇게 잔금합니다. 뭐 대출 확정하면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말에도 막 가서 물건 보고 오고 막 열심히 문자 보내주고 이렇게 되게 영업을 열심히 뛰십니다. 이렇게 지점장님들한테 대출 관련 서류를 저희가 그냥 문자로 보내드려도 되고 메일로 보내드려도 되고 보내드리면 감정평가사들이 그 감정평가액을 산출을 해줍니다. 최대한 거래 금액에 맞춰서 해달라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이랑 지점장들도 이 사이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최대한 높은 금액을 산출을 해주면 지점장이 대출을 더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공생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옛날에는 관시가 더 셌다고 합니다. 관계가 더 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감정평가법인 세 개를 랜덤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뭐 이 대출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라고 이렇게 뭐 중앙에서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감정평가사 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감정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웃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RTI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렌트 투 인터레스트라는 렌트는 임대료고 인터레스트는 이자죠. 그래서 이자랑 그 이자 대비해서 어, 이- 어, 임대료가 얼만큼 나오는가를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보통 1금융권에서 1.5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만 원이 200만 원에 그 이 사람이 200만 원에 그 이자가 나온다.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는 렌트가 나와야지 이 사람이 버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대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제한이 없는데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면 이건 또 취득세 중과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좋은지 개인이 좋은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 취득세는 중과되지만 나중에 팔 때는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20% 맥시멈 20%까지밖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은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맥시멈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어, 보통은 개인으로 사는 게, 왜냐면 법인으로 사게 되면 법인의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법인에서 다시 저한테 가져오는, 내가 돈을 쓰려고 법인에서 돈을 빼올 때 또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두 번 내야 됩니다. 법인이 벌 때 한 번, 내가 법인에서 갖고 올 때 한 번. 법인 돈을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어, 업무상 횡령, 뭐, 그 돈을 갖고 와서 내 아파트를 사면 횡령이고, 그걸로 내가 먹고 자고 할 걸 뭐 쓰면 배임이죠. 예, 그렇게 범죄가 됩니다. 법인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은 방법은 금리가 쌀 때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을 때 혹은 공실일 때도 임대료를 예상 임대료로 RTI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을 때 아니면 타감가가 높을 때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
라는 것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더 충분히 일으키려면 이렇게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자, 매입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를 한번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금리가 2%일 때, 야, 이거 아름다운 금리였죠. 금리가 2%일 때,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일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28억 원짜리 건물입니다. 매매가랑 탁감가가 똑같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이 1억이 있죠. 보증금 1억을 빼면 여기서 27억이 되죠. 27억에 80%가 대출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대출이 나오는 거? 아까 RTI를 잘 맞추면 이 80%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서울 안에 있는 건물 그리고 주요 핵심 상권에 있는 건물들은 맥시멈으로 보통은 80%에서 뭐 강남권은 90%까지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으로 80%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21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되는 겁니다. 21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내 돈 6.4억을 들고 보증금 1억으로 취등록세를 내고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28억에서 요거 6.4억을 더하면 28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나오는 건 보증금을 빼고 나옵니다. 보증금을 뺀 값에서 대출을 발생을 시켜주기 때문에 21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내 돈을 6.4억을 넣어서 잔금을 치르고 여기 있는 보증금 1억을 가지고 취등록세를 내고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억짜리를 6.4억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21억 6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금리가 2% 초반이라고 하면 1년에 한 5,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로 잡았을 때. 그러면 연수익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월수익 800만 원이잖아요. 연수익이 9,600만 원이기 때문에 6.3%를 들여 6.4억을 들여서 1년 동안에 요 아비트리지가 그러니까 요 차이가 연수익 대비 이자 내는 게 4,200만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건물의 수익률은 지금 이 28억으로 잡아놓은 이 수익률은 3.6%지만 800만 원이 나오는 게 여기는 3.6%지만 요 수익률에 대출을 활용해서 6.5%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 매매가도 더 같이 올라가겠죠. 이 수익률에 맞춰서 이 임대료를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올렸다, 20% 올렸다. 그러면 건물가가 20%가 올라갑니다. 건물가 20%가 올라가면 28억 원이었던 게 4억 원 정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월수익이 800만 원이 그래서 공실로 냅두는 게 싸게 임대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월 수익이 20%가 늘어나면 매매가도 20%가 늘어나서 내가 6억 4천 들고 샀는데 4억이 늘어나면 내 자기 자본 순자산은 이렇게 레버리지로 빠르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건물 사야 되잖아요. 좋은 건물을 사려고 할 때 어떤 건물이 상단이 열려 있는 건물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은 어디일지를 좀 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저렴한 임대료를 갖고 있는 건물들, 보통 관리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들이 팔아먹습니다. 그런 거 노려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건 그런 왜냐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건물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건물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살려고 하면 되게 빡셉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여 이슈가 걸려 있다거나 뭐 부모님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괜찮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 노려야 됩니다. 과도하게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되어 있는 것들, 장기간 임대료를 못 올린 경우에 연간 5% 상승 가능한데 뭐 10% 이상, 아니 10년간 뭐 임대료를 아예 안 올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이제 나가면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를 맞추기만 해도 임대료 상승이 예상이 되죠. 임대료를 10%만 올려도 제가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제가 대출 레버리지를 꼈다고 하면 임대료 10% 올려서 건물 가격 10% 올리면 레버리지로 이만큼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이상 임차를 한 경우 이것도 되게 너무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만 보호를 합니다. 2018년에 법이 바뀌어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10년 이상 장사를 한 사람은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사를 했다는 건 여기 장사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년 이상 장사를 한 사람한테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립시다. 30% 올릴게요. 라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정도까지는 내가 내 수익에서 내가 먹는 거를 조금 줄여서도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게 남는 장사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가리집 계산하듯이 이 사람이 얼마를 먹고 이 사람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계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 그 제가 봤었던 그 장사 잘 안 되고 있었을 때의 노가리집 아줌마한테 30% 올릴게요라고 얘기하면 올릴 수 없죠. 먹고 죽을래야 뭐 없는데 뭘 어떻게 올려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장사가 잘 되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저희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가 이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올려주세요. 라고 이제 10년 동안 장사하는 동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을 하지만, 이제 해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30%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업종보다 더 부가가치 있는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원래는 거기가 뭐 1층에 신문사에서 뭐 우유 배급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임대료를 많이 못 내는 업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주면 거기에 뭐 핫한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가가치가 더 좋은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뭐 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 이게 저렴한 임대료로 있다. 그래서 난 이거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입지가 가치에 있는 저렴한 금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입지를 알아보는 방법들은 몇 개 이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건물은 북향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 일조권 침해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에 손해를 봅니다. 우리 용적률은 무슨 개념인지 알죠? 땅 넓이 대비 건물 넓이. 근데 남향이면 내가 남향으로 건물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건물이 이 그림 앞에 남향의 빛이 여기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건물의 뒤에 북쪽으로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 그림자가 그림자 지는 이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거든요. 이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남쪽 바라보고 있는 남의 그림자를 안 밟기 위해서 그만큼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북향이면 이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으면 제가 이 건물의 그림자가 남의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 건물 앞에는 왜냐면 내 건물에서는 그러니까 북향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었을 때 내 건물은 이 일조권의 침해를 받지 않지만 나는 남한테 일조권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게 북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왜냐하면 그림자가 북쪽으로 지니까요. 역세권, 사거리 코너 뭐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좋죠. 유동인구 많은 곳. 그런데 그 유동인구가 걸어서 가는 유동인구인지 차로 흘러가는 유동인구인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해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역으로 가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걸어가는 상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사람이 흐르는 상권이 아니고 자동차로 이렇게 흘러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는 상권이 좋은 상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물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높은 곳에서 흘러서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래서 낮은 평평한 평지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평지에 고인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상권이나 우량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 스타벅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건물 가격 막 부르는 게 값입니다. 서브웨이가 들어가 있다.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으면 이 하나가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본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본사 직영점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리가 쌀 때 굉장히 원자재가 싸고 금리 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2021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유럽연에 있는 경우에는 신축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에 대한 이전에는 도로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 도로 그러니까 리어카만 다니면 되는 골목길이 2.4m입니다. 2.4m에서 처음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 옆에 있는 도로랑 나랑 같이 거리가 2.4m만 떨어져 있어도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4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1.6m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부시고 다시 지으려 그러면 1.6m를 내 땅에서 뒤로 밀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용적률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1.6m 뒤로 안 물어나려 그러면 제가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겁니다. 대수선이라고 하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땅을 도로로 안 만들어줘도 상관없게끔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조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수선하는 겁니다. 내력벽만 남겨놓고 이런 리모델링 하는, 그러니까 신축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런 뭐 이게 아니라 뭐 양쪽에 뭐 4m, 8m 도로 끼고 있다 그러면 8m, 8m 도로 끼고 있다 그러면 그냥 신축을 해버리는 것도 뭐 구조를 다시 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땅의 용적률 건폐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홍색이 이게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는 용적률을 600%까지 용적률 건폐율 60% 80%인가? 건폐율 80%에 용적률 600%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상업지구에 있는데 5층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물은 부시고 다시 지으면 13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요거 기준에 미달하게 지어진 건물은 부시고 다시 지었을 때 굉장히 가치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오피스텔들이 많은 이유가 부시고 다시 지으면서 그 위를 오피스텔로 채워놓으면 대로변은 그 역 주변 대로변은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 되게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역 주변에 있는 대로변을 지나다니실 때 보면 아 여기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신축이 됐네. 지난 2, 3년 동안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그래서 상업지구에 있는 용적률 건폐율 기준이 높은 요런 땅이 여기 하나 끼고 있는 이렇게 하나 차이지만 용적률 건폐율 높은 이런 상업지구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노나는 겁니다. 그럼 노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한 3분 정도가 초과가 됐네요. 네, 그럼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